지금 상태로 혼자 지내시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고 제 얼굴을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했고 지금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 6년. 밥도 혼자, 병원도 혼자, 집안일도 혼자. 처음엔 편한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통째로 꺼지는 날이 생기더군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먼저 답답해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유난히 저를 챙기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모임 사람들도 그 남자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믿었고 결국 재혼까지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이 달라졌습니다. 누구야? 남자친구야? 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사진 보내. 그 사람 집은 어디야? 걱정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확인이 되고 관리가 되더군요. 그 소식은 결국 자식들 입에서 전남편 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방 목소리는 6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은 왜 하필 그날 왔을까요? 그날 밤 전남편이 문 앞에서 꺼낸 첫 마디는 제가 예상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이고 올해 63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고 제 얼굴을 천천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혼자 지내시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지금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더 깊어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더 들을 필요는 없었죠. 복도로 나와서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가 구겨지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몰랐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냥 열었다 닫은 거였습니다. 뭘 꺼내려고 한 건 아니었죠. 밥솥은 켜놓았는데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TV를 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더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이혼한 지 6년째였습니다. 밥도 혼자, 병원도 혼자, 집안일도 전부 혼자였어요. 처음엔 편한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통째로 꺼지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의사 말대로 처방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이었죠. 그런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하루가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집은 조용했고 저는 그 조용함 속에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종이 한 장을 봤어요. 문화센터에서 합창교실 모집한다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보다가 접었다 펼쳤어요. 그리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죠. 직원이 물었습니다. 처음 오시냐고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얇게 나왔어요. 신청서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며칠이 길게 느껴졌어요. 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죠.
옷을 골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뭘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또 눈에 안 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냥 평소 입던 옷을 입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의실 앞 복도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 있었어요. 다들 아는 사람끼리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 옆을 지나 강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손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냐고요. 저는 돌아봤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그분은 웃으면서 자기도 여기 온 지 석 달 됐다고 편하게 들어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제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반쯤 차 있었어요. 의자를 찾아서 앉으려는데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앞쪽은 다 차 있었고 뒤쪽은 너무 멀어 보였죠. 그때 아까 그 남자가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여기 앉으시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앉았습니다. 그분은 본인 이름이 최도훈이라고 반갑다고 했어요. 저도 김선영이라고 말했죠. 도훈 씨는 수업 시작 전까지 이것저것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어떤 분이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발성 연습부터 시작했는데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옆 사람들 목소리는 크고 또렷한데 제 목소리만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까 목에서 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나중엔 좀 편해졌죠. 노래를 부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겨서 일어났는데 도훈 씨가 물을 한 병 건네더라고요. 목마르시죠? 라고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거절할 틈이 없었어요. 복도에 나왔을 때 도훈 씨가 자연스럽게 제 옆을 걸었습니다. 집 방향이 어디냐고 물었죠. 저는 그냥 이쪽이라고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도훈 씨는 본인도 그쪽이라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른 모임 사람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도훈 씨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분은 원래 살뜰하다고요. 누구한테든 잘해준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는데 단톡방 알림이 와 있었어요. 합창교실 단톡방이었죠. 누군가 김선영님 환영합니다. 라고 적었고 이모지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보다가 손가락으로 문질렀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혼자였던 리듬에 누군가의 시선이 들어온 첫날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불편한 건지는 아직 몰랐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여자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왜 자꾸 도훈 씨의 배려가 거절 못할 방식으로 붙는 걸까요? 두 번째 수업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지난주보다는 표정이 좀 나아 보였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도훈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복도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볶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강의실로 들어가는데 도훈 씨가 의자를 살짝 당겨뒀어요. 여기 앉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하고 앉았어요.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몰랐죠. 수업이 시작되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목소리가 잘 나왔어요. 선생님이 제 쪽을 보고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옆에서 도훈 씨가 작게 웃는 게 느껴졌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복도로 나왔는데 도훈 씨가 물 한 병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제게 건넸습니다. 목마르시죠? 라고요. 저는 또 두 손으로 받았어요. 이번에도 거절할 틈이 없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복도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도훈 씨가 옆에 서서 같은 창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냐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네 라고만 대답했죠. 도훈 씨는 본인도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안쓰러웠어요. 저는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도훈 씨가 제 옆을 자연스럽게 맞췄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른 여자분 2명이 같이 탔습니다. 그분들이 도훈 씨를 보면서 웃었어요. 오늘도 선영 씨 챙기시네요 라고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훈 씨는 그냥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방향이 같아서 그렇다고요. 그 여자분들은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놀리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모를 웃음이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도훈 씨가 또 옆에 섰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도 오시냐고요. 저는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는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했어요. 버스가 왔고 저는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훈 씨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저도 가볍게 손을 들었죠. 버스가 출발하고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톡방 알림이 또 와 있었어요. 누군가 오늘 수업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단체 사진이었는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뒤쪽에 서 있었지만요. 사진 아래 댓글이 달렸어요. 선영 씨 오늘 발성 좋았어요 라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이모지가 여러 개 달렸어요. 하트도 있고 박수도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건지 부담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덜 조용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왔거든요. 단톡방 메시지였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수업 재미있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런 말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메시지들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요. 읽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전에 만든 것들이었죠. 저는 그걸 꺼내서 데웠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상에 놓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젓가락이 잘 들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옆에 두고 단톡방을 보면서 먹었어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단체 사진으로요. 제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사진을 설정하고 화면을 끄려는데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도훈 씨였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선영 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결국 감사합니다. 라고만 보냈습니다. 도훈 씨는 바로 읽음 표시가 떴어요. 그리고 웃는 이모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선영 씨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보니까 단톡방 알림이 또 와 있었습니다. 밤새 메시지가 10개쯤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수업이 있는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날짜를 보면서요. 이상하게 그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수업 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도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는데 여자분 한 명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분이었죠. 선영 씨, 오늘 옷색 예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분은 본인 이름이 박정희라고 여기 온 지 1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훈 씨 얘기를 꺼냈어요. 저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다들 인정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제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정보를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요. 수업이 끝나고 이번엔 카페에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저도 따라갔죠. 도훈 씨도 같이 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요즘 물가 이야기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가 저한테 물었어요. 자녀분은 어떻게 되시냐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고요. 다들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딸 다 있으면 든든하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그렇죠, 라고만 했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희 씨가 제 팔을 잡고 같이 서자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뒤로 빠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영 씨도 같이 찍자고 했죠. 사진사는 도훈 씨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찍었어요. 그리고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정혜 씨 옆에 서 있었고 표정이 어색했어요. 웃긴 웃었는데 어색한 웃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했어요.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밤에 도훈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사진 잘 나왔어요. 선영 씨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 씨라고요. 그 다음부터 도훈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업 관련 얘기였어요. 다음 주 수업은 뭘 할 것 같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점점 다른 얘기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저녁은 뭐 드셨냐. 그런 일상적인 말들이요. 저는 그 메시지들에 답장을 했어요. 짧게 간단하게요. 어느 날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냐고요. 같이 공원 산책이라도 하자고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괜찮을까 싶었어요. 모임에서 만나는 건 괜찮았는데 둘이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죠. 그런데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습니다.
결국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훈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어디서 만날지, 몇 시에 만날지 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동네 공원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며칠을 세웠어요. 긴장됐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몰랐죠. 토요일이 왔습니다. 옷을 여러 벌 꺼내서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갔죠. 공원 입구에 도훈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했죠. 같이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도훈 씨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 나무 이야기, 계절 이야기, 날씨 이야기요. 저는 듣기만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도훈 씨가 편의점에서 산 커피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죠.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외롭다고요.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도 그렇다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편한데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싶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도훈 씨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입구로 돌아왔습니다. 도훈 씨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습니다. 수업도 계속 나갔고 도훈 씨와 산책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했어요. 처음보다는 편해졌습니다. 말도 좀 더 많이 하게 됐죠. 어느 날 저녁 도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시간 되냐고 물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죠.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도훈 씨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좀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훈 씨가 한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도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죠. 저랑 함께 하면 안 될까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도훈 씨는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거 저도 알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라고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도훈 씨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훈 씨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외롭지 않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도훈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도훈 씨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요. 도훈 씨와 결정을 하고 나서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수업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가끔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먹기도 했죠. 도훈 씨도 제 집에 몇 번 왔고 저도 도훈 씨 집에 다녀왔어요. 처음보다는 훨씬 편해졌습니다. 서로의 생활도 조금씩 알게 됐죠. 어느 날 도훈 씨와 얘기가 나왔습니다. 슬슬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요. 며칠 뒤 주민센터에 갔어요. 혼인신고서를 받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 봤어요. 이름을 쓰는 칸, 주소를 쓰는 칸, 날이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다 놓았어요.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만에 다시 누군가와 가족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도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주민센터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도훈 씨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주민센터 앞에서 만났습니다. 도훈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도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다가 천천히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어요. 서류를 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훈 씨도 옆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도훈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네요. 천천히 준비해요. 선영 씨라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는 조금 뒤에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언제 말하지 하고요. 며칠 뒤 모임 끝나고 카페에 갔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 분위기였어요. 정혜 씨가 제 팔을 잡고 같이 서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뒤로 빠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영 씨도 같이 찍자고 했죠. 도훈 씨가 핸드폰을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찍었습니다. 사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혜 씨 옆에 서 있었고 표정이 어색했어요. 웃긴 웃었는데 어색한 웃음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진이 싫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기 전에 프로필부터 바꾸자고요. 프로필 사진을 그 단체 사진으로 설정했습니다.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그날 밤 도훈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사진 잘 나왔어요. 선영 씨라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훈 씨라고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미정이가 물었어요. 엄마, 프로필 사진 누구야? 라고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야 라고요. 미정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남자 있어 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말했죠. 응, 있어 라고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야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재혼했어 라고요. 미정이가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미정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런 건 먼저 말했어야지 라고요. 미정아 라고 불렀는데 미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런 거 조심해야 한다고. 요즘 이상한 사람 많다고요. 저는 도훈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미정이보다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재혼했어 라고 바로 물었습니다. 저는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호가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라고요. 어머니. 준호가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 호칭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라고 불렀는데 준호는 대답 없이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어디 사는 사람이냐고, 나이는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듣고 답답했습니다. 준호가 걱정하는 건지 확인하는 건지 모를 톤이었거든요. 이름은 최도훈이고 나이는 58이라고 대답했어요. 준호는 집은 어디냐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동네 산다고만 했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우리도 알아야 해요. 라고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걱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따지는 느낌이었고 관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죠. 며칠 뒤 준호한테서 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그분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라고요. 저는 왜 사진을 보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우리도 알 권리 있어요. 라고요. 미정이한테서도 비슷한 톡이 왔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재산은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미정이는 엄마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도훈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이 계속 물어본다고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도훈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한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어머니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 물었대요. 저는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고요? 준호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준호야 라고 불렀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빠가 계속 물어봐요. 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재혼했다고 했어요.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왜 축하가 아니라 정보부터 묻기 시작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톡이 왔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예요? 오늘 뭐 하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런 메시지들이었죠. 처음엔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엄마 챙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려고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장 앞에 섰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어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수업 가는 날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아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라고요. 저는 왜 사진을 보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어머니 잘 계신지 확인하려고요. 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는데 표정이 금방 꺼졌습니다. 문화센터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훈 씨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저는 제대로 웃지 못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손을 씻는데 물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더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통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죠. 준호가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분 성함이 뭐예요? 라고요. 저는 어제도 말했잖아. 최도훈이라고 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집은 어디예요? 라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물어본 적 없다고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알아야 해요. 라고 또 말했어요. 저는 준호야, 그만 좀, 이라고 했죠. 준호는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우리가 확인해야죠. 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 앞에 다시 섰어요. 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정이한테서도 톡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갔어. 라고요. 저는 수업 갔다 왔다고 답했어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 또 만났어. 라고요.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정이가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봐. 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는데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밥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늦게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더니 한참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 왔어요. 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가 어머니 요즘 뭐하고 다니냐고 또 물었대요. 저는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고요. 준호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준호야 라고 불렀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빠가 계속 물어봐요. 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모임 다닌다고 했어요.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아빠가 그러는데 어머니 뭐해? 라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태수가 자식을 통해서 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요. 직접 전화하지 않고 자식 입을 먼저 빌린 겁니다. 저는 준호한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요. 준호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미정이한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또 전화했대요. 이번엔 엄마 남자친구 이름이 뭐냐고 물었답니다. 미정이는 모른다고 했대요. 그런데 태수가 계속 물었답니다. 사진 본 적 있냐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요. 미정이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라고요. 저는 미정이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전화 받지 마 라고요. 미정이는 엄마 그게 말이 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주방에 섰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어요. 자식들이 중간에 끼었습니다. 태수와 저 사이에서 말을 전하는 역할이 된 거죠. 그게 자식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는데 준호한테서 톡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예요? 라고요. 저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혼자예요? 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냐고 묻는다는 건 누구랑 같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네, 혼자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준호는 읽은 표시만 남기고 답장을 안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정이었죠. 받았더니 미정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이가 말했어요. 아빠가 자꾸 전화해서 물어봐.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누구 만나냐고요. 저는 미정아라고 불렀습니다. 미정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어떻게 아빠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그렇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태수가 자식들을 이용해서 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차려놨는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며칠 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단단했어요. 어머니, 아빠가 그분 집 주소 알려달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준호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준호야, 왜 아빠가 그런 걸 알려고 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아빠가 확인하고 싶대요. 라고요. 저는 뭘 확인하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그냥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요. 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태수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요. 이혼할 때 자기가 먼저 나갔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것도 직접이 아니라 자식들을 통해서요.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태수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뭘까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수업 다녀온 날이었죠.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봤는데 밖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남편 박태수였습니다. 전 남편은 왜 하필 그날 왔을까요? 문구멍 너머로 태수가 보였습니다. 6년 만이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섞였더라고요. 얼굴도 좀 마른 것 같았죠. 그런데 서 있는 자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구멍으로 보기만 했어요. 태수가 다시 벨을 눌렀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태수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혼인신고했어.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도 아니고 오랜만이다도 아니었어요. 혼인신고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태수는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짜 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했어요, 라고요. 태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선영아, 그거 취소 못해,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을 더 닫으려고 했습니다. 태수가 문을 손으로 잡았어요. 선영아, 얘기 좀 하자, 라고 했죠. 저는 할 얘기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제발, 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를 보니까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고 싶었던 표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계단참으로 나왔습니다. 문은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반쯤만 열고 밖으로 나선 거였죠. 태수가 말했습니다. 나 달라졌어, 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혼자 지내면서 많이 생각했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혼 취소할 수 없냐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물었습니다. 박태수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라고요. 박태수 씨, 태수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박태수 씨라고요.
태수는 선영아라고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수 씨, 여기서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참 끝까지 갔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다시 하자. 그 남자는 누구야? 어디 사는 사람이야? 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물었어요. 이혼 취소하고 나한테 돌아오면 안 되냐고요. 박태수 씨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그건 박태수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결정해야지. 우리 부부였는데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부요? 라고 되물었어요. 6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박태수 씨가 먼저 나가셨잖아요. 라고 말했죠. 태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선영아, 그땐 내가 미쳤었어. 지금은 진짜 후회해. 라고요. 저는 계단참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태수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기로요. 태수가 또 말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그 사람이랑 헤어져. 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태수는 왜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태수 씨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부터 확인했잖아요. 라고요. 태수가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첫마디가 혼인신고 했냐는 거였잖아요. 라고요. 미안하다도 아니고 보고 싶었다도 아니고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박태수 씨는 지금도 저를 확인하러 온 거잖아요. 라고요. 태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걱정돼서 온 거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걱정이요? 라고 되물었어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걱정을 이제 와서 하세요. 라고 말했죠.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박태수 씨, 여기서 그만 내려가세요. 라고요. 태수가 선영아 라고 또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 쪽으로 돌아섰죠. 태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놓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수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중간쯤 가다가 뒤를 돌아봤죠. 선영아, 생각해봐. 그 사람이랑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잠금 장치를 걸고 문에 등을 기댔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죠. 받았더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빠가 거길 갔어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갔다 갔어. 라고요. 준호는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미정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미정아 라고 불렀습니다. 미정이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집에 갔다며 라고요. 저는 그래, 갔다 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정이가 물었어요. 왜 문 열어줬어? 라고요. 저는 문 안 열어줬다고 했습니다. 계단참에서 얘기하고 보냈다고요. 미정이는 한참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라고요. 저는 뭐가 왜냐고 물었습니다. 미정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주방 식탁을 봤습니다. 아까 사온 장바구니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태수가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 그 남자랑 헤어지라는 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마디가 혼인신고 했냐는 말이었으니까요. 준호와 미정이의 전화도 생각났습니다. 두 아이 모두 태수 편도 아니고 제 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태수와 제가 그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제 편이 아니라는 걸요. 자식들은 자식들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고 태수는 태수의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진짜로 혼자였어요. 전 남편이 하필 그날 온 이유는 뭘까요? 그 소식은 누가 어떻게 흘렸을까요? 태수가 다녀간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무슨 상담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생활 관련이라고 대답했죠. 창구에 앉아서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본인 일로 바쁘더라고요. 직원이 왔습니다. 서류를 내밀면서 비상연락처를 적으라고 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칫했어요. 누구 이름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호 이름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미정이 이름도 떠올랐지만 역시 쓰지 못했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저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선영이라고요. 연락처란에도 제 번호를 적었습니다. 직원이 그 서류를 받아서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비상연락처가 본인이세요? 라고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잠깐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적었다는 게요. 며칠 뒤 도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저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훈 씨가 들어왔어요. 손을 들어 인사했죠. 마주 앉았습니다. 도훈 씨가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도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대답했죠.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선영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 씨라고 불렀어요. 도훈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죠. 우리 좋게 지내려면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해요. 라고요. 도훈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 문제를 내가 정리할게요. 라고요. 도훈 씨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려다가 다시 선영 씨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 호칭 변화를 느꼈습니다. 도훈 씨도 긴장한 거였죠.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요. 저는 전 남편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찾아왔다고 자식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한다고요. 도훈 씨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끊지 않았어요. 말을 다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도훈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리해야죠. 라고요. 도훈 씨,
제가 무너지면 우리도 같이 무너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요. 선영 씨 라고 말했죠. 뭐냐고 물었습니다. 도훈 씨가 말했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도훈 씨는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문화센터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도훈 씨가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저는 도훈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도훈 씨라고요. 도훈 씨가 멈춰 섰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직은요. 라고요. 도훈 씨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선영 씨라고 대답했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제대로 말해야겠다고요. 준호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준호가 받았어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라고요. 준호는 잠깐 조용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숨 쉬려고 살고 있어. 확인은 그만해 라고요. 준호가 어머니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그 말 들으면 엄마가 더 혼자 돼 라고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미정이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울먹였어요. 엄마라고 불렀죠. 저는 미정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는 건 고맙지만 확인하지는 마라고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태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태수 씨, 앞으로는 우리 집 문 두드리지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고함도 아니고 설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한 한 문장이었죠.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수한테서 답장이 올지 안 올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했으니까요. 며칠 뒤 수업에 갔습니다. 도훈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도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정혜 씨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선영 씨, 요즘 표정 좋아졌어요. 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요. 카페에 갔습니다. 여자분 몇 명이 같이 왔어요. 다들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저도 가끔 말을 보탰습니다. 웃기도 했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도훈 씨가 또 옆을 걸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도훈 씨, 오늘 수업 재미있었죠? 라고요. 도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선영 씨라고 대답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면서 도훈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라고요. 저도 네, 다음 주에 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현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예전보다 좀 나아 보였습니다. 표정이 덜 굳어 있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오늘은 젓가락이 잘 들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확인하지 않아도, 전 남편이 찾아오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도훈 씨가 있든 없든
저는 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중요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사진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필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별 내용은 아니었죠. 그냥 흘려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할까 하고요. 수업도 있고 장도 봐야 하고 집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누가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저는 제 하루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잠이 잘 왔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그냥 평범한 아침이겠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도훈 씨와 이사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옮기는 날 현관에 두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였어요. 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기에 이제는 함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